안녕하세요. 실수하는 모든 임상의를 위한 랜선 상담소 실수담의 고민 해결사 김용진 원장입니다. 실수담에서는 수술 중 발생한 실수 사례를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실수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된 임플란트 주위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을 보내주신 원장님께서 의뢰해주신 사진을 몇 장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자 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임플란트는 약 한 12~13년 전에 하악과 상악 26번에 식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자가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환자가 왼쪽 아래에 있는 임플란트는 이렇게 빠진 채로 왔다고 하네요. 아마 치과에서 흔들린다고 해서 크라운을 제거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 식립된 임플란트 하나는 뿌리 끝까지, 임플란트의 끝까지 본로스가 생겨서 모빌리티가 심해진 상태고, 아마 그 뒤쪽에 연결된 보철물의 스크류가 루즈닝이 되면서 같이 저렇게 탈락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에 또 심란하죠. 44, 5, 6, 7 임플란트 주변에 심한 골소실을 보이고 있네요. 소구치와 그 제1대구치 임플란트는 거의 임플란트 길이의 절반 이상을 흡수된 양상을 보이고, 47번 부위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픽스처의 탑 부위가 많이 노출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PA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상악에 식립된 26번 임플란트의 메지알 쪽으로 이렇게 본로스가 된 소견을 보이네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보이는데 디스탈 쪽은 괜찮지만 메지알 쪽에 그런 마지널 본로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앞에 있는 소구치, 크라운이 씌워진 소구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발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임플란트들을 어떤 거를 빼고 어떤 거를 살리고, 그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하셨는데요. 아마 사연을 주신 원장님 케이스 보니까 저도 참 심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원장님께서도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임플란트 식립 이후, 보철을 완료한 이후에 임플란트 주변에 어떤 병적인 변화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의 프로토콜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죠. 피부의 노화, 머리숱의 감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식립한 임플란트도 이에 따른 변화가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지널 본로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연조직에 문제를 생기기도 하고, 또 마지널 본로스가 사연을 주신 원장님 케이스처럼 뿌리 끝까지 임플란트의 근단부까지 진행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본로스를 보이죠. 자연치가 치주 질환에 이완되는 것과 동일하게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주위염에 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기도 하겠죠. 저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의뢰가 돼서 오든 제가 식립한 케이스가 이렇게 되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임플란트의 어떤 병적인 변화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되겠고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임플란트 주위염이 되겠죠.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본로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진지바이티스와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진지바이티스는 본로스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도 저렇게 본로스가 없이 상방의 연조직만의 염증을 동반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이게 더 심하게 진행이 된 상태를 보죠. 본로스를 동반한 어떤 패솔로직한 상태를 말하게 되겠죠. 생기는 병인론은 치주질환과 동일합니다. 플라그가 끼게 되고 그로 인한 소프트 티슈 인플라메이션, 여기까지가 바로 진지바이티스가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이게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본로스, 즉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전환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왜 내가 심은 임플란트만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연구 논문들을 보게 되면 전체 임플란트의 10%, 약 환자에 있어서는 약 20%의 환자가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 후 5년에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겪는다는 거죠. 나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문제들. 환자가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유가 대부분 치주 질환인 원인이 많은 환자들은 아무래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이완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떤 치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 뭘 봐야 될까요?
환자가 최종 보철물을 딜리버리한 이후에 3개월, 6개월, 1년째 팔로업에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될까요? 그냥 환자한테 편하고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으면 뭐 다음 체크업을 하자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저 3가지 팩터를 좀 신경 써서 봅니다. 항상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으로 프루빙을 해보고요. 블리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죠. 이 이유는 진지바에 염증이 있는지, 스웰링을 동반한 염증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BOP 플러스 마이너스를 차팅을 합니다. 블리딩 온 프루빙. 그리고 퍼켓 뎁스를 보게 되겠죠. 우리 임플란트 주변에 정상적인 바이올로직 위드스가 3에서 3.5mm이기 때문에 파켓 뎁스가 약 4에서 5mm 정도 이상이 되면 어떤 병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거죠. 즉 본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PA상에서는 버컬본과 링걸본이 보이지 않겠죠. PA상에서는 프록시말 본만 보이기 때문에 PA를 찍어서는 우리가 프록시말 본 레벨을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서 만약에 본 레벨이 내려간 걸 보인다면 마지널 본 로스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얇게 남아있는 버컬본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컬 쪽에 프루브를 넣어서 프루빙 뎁스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 파라미터들, 즉 블리딩 시에 프루빙 시에 블리딩이 되는지, 파켓 뎁스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PA상에서 마지널 본 로스의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3가지를 보고 이거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CIST, 커뮬러티브 인터셉티브 서포티브 세라피라고 해서 모든 치료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로 단계적으로 더해가는 거죠. 점진적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가 되겠는데요. A는 이 보시는 표처럼 파켓 뎁스가 4mm 내외죠. 4mm 내로 됐을 때, 즉 본로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블리딩이 보이는 거죠. 프로빙 시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진지바이티스의 치료와 비슷합니다. 플라그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자, 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는 제가 6년 전에 상하악과 하악의 풀마우스 임플란트 리해빌리테이션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왼쪽 아래가 양치할 때 피가 많이 나요. 좀 불편해요 라고 해서 내원을 하셨어요. 파노라마상이나 PA상에 변로스의 증거는 없죠. 프루빙 뎁스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치료 전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자가 고령의 환자이기 때문에 프리진지바 그래프트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거부를 했고요. 물론 상악과 하악의 GBR을 동반한 여러 번의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서 환자가 너무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일 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메탈 칼라가 비쳐 보이는 거에 대해서 환자가 컴플레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해서 쓰기로 했죠. 측면 사진이 되겠고요. 이렇게 메탈 칼라, 어바트먼트에 메탈 마진이 노출됐는데도 환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렇게 베스티뷴 뎁스가 얕은 환자들은 셀프 클렌징이 될 수 있는 패스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음식물이 리텐션이 많이 되면서 아무래도 진지바에 어떤 문제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환자가 왼쪽이 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루빙을 해봅니다. 어바트먼트에 그런 스크래치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플라스틱 프루브를 좋아하는데요. 프루빙 뎁스가 4mm보다는 적죠. 한 3에서 4mm? 그 정도 보이는데 그 프루빙을 빼보면 저렇게 블리딩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주로 저렇게 본로스가 생기지 않고 어바트먼트의 조직면을 그런 플라그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는 스케일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티타늄 어바트먼트에 스크래치를 만들고 거친 표면을 만들므로 해서 더 많은 플라그들이 끼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저렇게 플라스틱 스케일러 팁을 씁니다. 1회용으로 된 거고요. 이렇게 초음파 스케일러 팁에 저런 특수한 커넥터를 연결을 하고 1회용 플라스틱 스케일러 팁을 넣는 거죠. 그러고서 저 사이를 청소해 줍니다. 약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또 환자한테 오랄 하이진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약간의 스웰링으로 인해서 어바트먼트의 메탈 마진 부위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스웰링이 빠지고 나면서 저렇게 노출이 되게 되겠죠. 하지만 파켓 뎁스는 뭐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블리딩 프루빙 시에 블리딩 소견도 없었고요. 그리고 플라그도 많이 관찰되지 않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세라피 B가 되겠는데요. B만을 단독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말한 것처럼 커뮬러티브하게 A 플러스 B. 그러면 이거를 B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단계는 어떤 거냐면요. 파켓 뎁스가 4에서 5mm, 블리딩 텐던시가 보이고 있고요. 플라그가 또 명확하게 많이 끼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켓 뎁스가 4에서 5mm라는 의미는 약간의 본로스를 동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로스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조금, 즉 다시 말해서 파켓 뎁스가 좀 깊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퍼스가 화농성의 어떤 삽출물이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메케니컬한 클리닝보다는 약간 안티셉틱 세라피, 즉 화학적인 방법으로 디콘타미네이션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주로 0.1에서 0.2% 정도의 클로르엑시딘 솔루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장기간 사용하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클로르엑시딘 솔루션을 3주 이상 사용하게 되면 환자가 아무래도 그런 펑걸 인펙션, 기회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게 이 하이벤엑스라는 그런 제제인데요. 원래는 이거의 목적이 근관 치료할 때 루트 캐널 클리너로 개발이 된 건데요.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이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가진 환자들에서 화학적인 클리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좀 써줘요. 자, 하나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케이스 보시면 36번의 임플란트 주변으로 저렇게 약간, 아까 전 케이스와는 좀 다르죠. 진지바이 스웰링이 동반이 되면서 저기 약간의 화농성의 삽출물도 조금 보였어요. 하지만 파노라마상에서 어떤 본로스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프로빙 뎁스가 4에서 5mm 사이 까딱까딱해요. 그럼 버컬 쪽에 아니면은 저 디스탈 쪽에 약간의 본로스를 동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전반적인 본로스는 아니지만 어떤 국소적인 본로스. 그래서 세라피 A보다는 세라피 B까지 같이 해주기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아까는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플라스틱 스케일러 팁 쓰시면 돼요.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임플란트에 설페이스가 노출됐을 수도 있죠. 플라스틱 스케일러 팁을 스레드가 있는 표면에 쓰게 되면 플라스틱 데브리들이 임플란트 표면에 남아서 오히려 2차 감염을 유발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표면까지, 그리고 어바트먼트의 조직면까지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티타늄 스케일러 팁을 씁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이 아닌. 그래서 티타늄 스케일러 팁 각 회사마다 그 제조해서 팔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티타늄 스케일러 팁을 이용해서 약간 노출됐을 수 있는 임플란트 탑 부위도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안티셉틱 세라피를 해줍니다. 클로르헥시딘 솔루션을 쓰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알려진 하이벤엑스를 저렇게 넣어주고 3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소킹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0.12% 클로르헥시딘 솔루션으로 이리게이션을 해줘요.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하이벤엑스가 환자의 통증을, 진지바 이리테이션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를 하고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리게이션 해주고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치료가 결과가 됐는지 보실까요? 4주 정도 있다 팔로우업을 해보시면요, 깨끗해져요. 자, 이렇게 치료하는 게 세라피 B까지고요. 이제 세라피 C예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는 건데 파켓 뎁스가 명확히 5mm 이상이 된다는 거죠. 본로스의 증거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안티셉틱 세라피뿐만이 아니라 항생제 치료까지도 해주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항생제는 어떤 걸 쓸까요? 독시사이클린 많이 씁니다. 로우도스 테트라사이클린의 일종인 독시사이클린 100mg을 하루 2번 정도 처방을 합니다. 또한 로컬 딜리버리 디바이스, 즉 디펙트 부위에 본 로스가 되어 있는 그 부위에만 항생제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로컬 딜리버리 디바이스, 즉 연고죠. 오인트 형태로 된 그런 미노클린 연고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요.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도 제가 수년 전에 상하계 그리고 좌우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가 되겠는데요. 왼쪽에 상악 부위, 구치부의 임플란트가 불편하다고 오셨어요. 좀 피도 나고 아무래도 기분도 좀 이상하고 잇몸도 붓는 것 같다고. 자, 그래서 프로빙을 해봅니다. PA상에서 잘 보면 보이실 거예요. 6번 임플란트의 메지알 쪽에
저렇게 명확한 파켓 뎁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PA상에서도 마지널 본 로스가 명확히 보이고요. 4번과 5번에는 프로빙 할 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프로빙 뎁스도 5mm를 넘어가지 않았고요. 블리딩 텐던시도 안 보였는데 6번의 매지알 쪽에 저렇게 파켓 뎁스가 5mm 이상, 거의 한 7, 8mm 가까이 되죠. 그러면서 블리딩 텐던시도 보이고요. PA상에서도 명확하게 매지알 쪽에 본 로스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까지 해주는 겁니다. 먼저 스레드가 노출된 게 명확하기 때문에 티타늄 스케일러 팁을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해주고요. 즉 표면에 메카니컬한 클리닝을 해주고 안티셉틱 세라피 하이벤엑스를 이용해서 30초 정도 소킹 해주고 0.12% 클로렉신으로 이리게이션 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안티바이오틱 세라피 즉 미노클린 연고를 주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독시사이클린 100mg 하루 2번 일주일 정도를 처방을 해주죠. 자, 그러고 나면 환자 증상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치한 이후 3개월째 팔로우업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진지바의 스웰링이 सब사이드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시술 전과 시술 후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지컬 세라피가 되는 D가 되겠습니다. 본로스가 명확하게 중등도 이상의 본로스를 보일 때 처치하는 건데요. 똑같아요. 우리가 임플란트의 어떤 서지컬적인 인터벤션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물리적으로 청소하고 화학적으로도 디컨타미네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임플란트 주변에 명확한 본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서 서지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서지컬적인 어프로치는 리젝션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임플란토플라스티라고 해서 노출된 임플란트를 평활하게 갈아내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다시 볼 재생을 유도해주는 리제너레이션 세라피가 있겠죠. 이거는 디펙트의 형태 그리고 상부 연조직의 그런 퀄리티와 양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기엔 오늘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리제너레이션 세라피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그라인딩을 해서 쓰는 거는 왠지 항상 올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리제너레이션 세라피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컨타미네이션이 돼서 내려갔던 부위, 본 로스를 가지고 있던 부위에 다시 리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이건 여러 연구들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깨끗하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정성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GBR을 한다면 리오세오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성공적인 골재생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의심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했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43번이 되겠고요. 43번에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고 42번에 익스텐션을 달아놨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팔로업 과정 중에서 저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명확한 본 디펙트가 보입니다. CT상으로 보더라도 약간 링걸까지 확장된 본 디펙트를 볼 수 있고요. 버컬 쪽에 본이 없어졌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방의 연조직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상방의 연조직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조직에 리세션이 있었다면 당연히 리제너레이션 세라피는 할 수가 없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성적인 그래놀레이션 티슈로 인해서 지속적인 진지바의 스웰링을 동반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세라피를 하기 위해서 플랩을 열었습니다. 하나의 버티컬 인시전을 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티타늄 스케일러 팁보다는 광범위하게 중등도 이상으로 본 디펙트를 가지고 있고 임플란트가 광범위하게 노출됐다면 티타늄 브러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런 다음에 화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이벤엑스를 이용해서 30초 정도 소킹 해주고요. 이게 세라피 B가 되겠죠. 세라피 C는 나중에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세라피 D로 넘어갑니다. 서지컬 트리트먼트 중에서 저는 리제너레이션 세라피를 선택을 했고요. 오비스 TRM 멤브레인 그리고 동종골 그리고 오비스 제노피라고 불리는 이종골,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재료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먼저 노출된 임플란트 주변에는 동종골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오비스 제노피,
이종골 샌드위치 테크닉을 적용을 했고요. 그 바깥쪽에는 오비스 TRM 멤브레인을 본택을 이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조직을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주고요. 상방에 연조직이 좋다고 한다면 노출될 가능성이 적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술 직후에 CT가 되겠습니다. 버컬 쪽으로 아이디얼한 라비알본의 컨투어를 잘 형성해주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약간의 진지바 힐링 과정 중에서 진지바의 리세션이 나타났습니다. 4개월째 팔로업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 어바트먼트의 칼라 부위가 노출돼서 멤브레인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하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같이 해주기로 했어요. 자, 플랩을 열어서 멤브레인 오비스 TRM 제거를 했더니 하방에 골 재생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런 경우엔 임플란트 그대로 유지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전과 비교해보면 저렇게 광범위한 디펙트에도 양호한 골 재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추가해서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CT 사진을 보시면 저 알베올라본의 컨투어를 한번 보십시오. 광범위하게 노출됐던 라비알본이 굉장히 잘 재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제거하는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익스플란테이션. 우리가 심한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치아를 발치하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발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발치의 적응증, 즉 임플란트의 제거의 적응증은 임플란트 길이의 절반 이상의 본 로스를 보일 때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즉 본 로스의 정도가 식립된 임플란트 길이의 절반 이상 진행됐을 때는 어떠한 치료에도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게 좋겠죠. 자, 이 케이스인데요. 제가 왼쪽에 하악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뒤쪽에 타치과에서 식립된 임플란트에 본 로스가 있었던 부위를 최대한 한번 리제너레이션 세라피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고리식도 하고 자가골도 좀 채취를 해서 해보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 6번 부위는 제가 식립을 한 거지만 7번 부위에는 리제너레이션 세라피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픽스처를 제거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뭐 여러 회사들에서 임플란트 제거하는 키트들이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좀 각 회사에서 이런 임플란트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즉 예전에는 트랩파인을 쓰거나 뭐 복잡했는데 요즘은 임플란트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개발돼 있고요. 덴티스트에서도 세이브 리무벌 키트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키트들을 이용해서 제거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이유가, 제거하는 적응증이 임플란트 전체 길이의 절반 이상의 심한 본 로스를 보일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특히 하악 같은 경우에는 맨디블라 캐널까지 잔존골의 높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악이야 뭐 사이너스 수술하고 하면 되겠지만 하악 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죠. 버티칼로 본 오그멘테이션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또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진지바가 리세션도 많이 돼 있고 상방의 진지바의 퀄리티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손쉽게 해결하기 방법은 숏 임플란트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덴티스에 최근에 개발돼서 출시된 이런 숏 임플란트 같은 거를 이용하기로 했고요. 커팅 부위 엣지가 4개를 만들었고요. 즉 셀프 태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4개의 커팅 엣지를 가지고 있고 테이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상방에 명확한 머신드 서페이스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이 조절이 조금 덜 됐을 때도 저런 부위에 플라그가 좀 끼지는 않겠죠. 이런 숏 임플란트의 디자인을 이용한다면 임플란트 제거 후에 바로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덴티스의 숏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그리고 힐링을 달아서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전용 툴을 이용하게 되면요, 플랩 열지 않았고요. 그냥 임플란트 제거하고 주변에 본에 어떤 디펙트가 없었기 때문에 드릴링만 살짝 추가적으로 하고 바로 숏 임플란트를 심었죠. 이렇게요. 뭐 환자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 편하게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실수담 마지막 시간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된 임플란트 주의염 케이스에 대한 실수 사례와 함께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1편 임플란트 수술 중 발생된 실수 케이스를 시작으로 2편의 사이너스 수술 실수 사례, 3편의 GBR 실수 사례, 또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주의염 발생 사례까지 총 4편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덴티스와 같이 처음으로 기획을 하고 이렇게 4편의 영상을 촬영을 하는 동안 정말 저도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고요. 원장님들도 이런 제 그런 공유 사례들이 원장님들의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저의 일방향적인 그런 강의밖에 안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덴티스와 같이 오프라인 실수담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실제 원장님들이 고민하셨던 것들을 그 오프라인 현장에서 같이 질문하고 제 비슷한 사례들을 그 자리에서 찾아서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용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